네, 2022년 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크리스마스 렉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계공학부 학부장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825년 약 200년 전에 영국 로얄 인스티튜션에서 시작한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이런 이름과 아이디어를 학부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김호영 교수님이 이제 이런 포맷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해입니다. 작년에는 오신 분들 아실 수도 있고 지금 저희 학부 홈페이지에 가면 김윤영 교수님 작년에 하셨던 크리스마스 렉처가 처음이고요. 이렇게 올해 두 번째 저희 최천 연구부총장님 기계공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고 최천 부총장님도 이거 준비하시면서 워낙 명강의로 유명하시지만 이런 또 대중 강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프레셔라고 누차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준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하셨지만 부담감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 목적은 이제 저희가 패러디가 그렇게 200년 전에 시작한 것도 그 당시 이 대중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젊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알리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보니까 본인은 거의 19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최천 교수님 몇 번 반복하실 수도 있는 그런 렉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칼 세이건도 가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이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기계공학부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있고 또 학회 등 여러 기관들에서도 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행사고 저희 기계공학부 차원에서는 외부에 저희가 가진 아주 좋은 그런 강연 자료와 강사진들을 무료로 크리스마스 타임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는 박형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최혜천 부총장님 소개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형민입니다. 제가 엄청난 미사 여구를 곁들이지 않아도 최혜천 교수님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93년에 9월 달에 이제 서울대에 오셨고요. 유체공학 특히 오늘 이제 발표 내용에도 이제 주가 되겠지만 난류나 이제 유동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 교육의 질적인 수월성을 높이는 데 앞장을 서셨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연구가 국제적으로 비지빌리티를 높이는 데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물리학회 APS 펠로우시고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의 이제 정회원이시기도 하십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그다음에 LG 산학협동상, 수당상,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한기계학회 유체공학 수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신 바를 인정을 받아서 많은 상을 받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한기계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으로서 저희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힘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서론을 너무 많이 길게 했는데요. 교수님 큰 박수로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크리스마스 렉처 두 번째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안성훈 학부장님과 우리 기계공학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안성훈 학부장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고 크리스마스 렉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건가 보다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알고 봤더니 대중강연이라고 그래서 대중강연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약간 대중들한테 주로 하는 강연은 생체모방공학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제가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중강연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도 뭐 우리 학부에서 이렇게 조금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해라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 늘 연구했던 그거를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터뷸런스라는 제목을 잡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휘더 터뷸런스 해가지고 이상한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오늘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터뷸런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잘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런 것들이 왜 어렵고 정말 왜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면 강연 내용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렵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지? 안 가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가 이 수락을 해야 되나? 꼼짝을 안 하는데? 응? 이건가요? 이게 안 되나?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카툰인데요. 이 터뷸런스라는 그 카툰을 여러 개를 한번 찾아봐서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터뷸런스라고 하면 우리가 꼭 기계공학을 이제 배우면 터뷸런스가 뭔지 알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터뷸런스 하면은 바로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있을 때 터뷸런스가 온다. 시트벨트를 매라 이런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주로 이제 터뷸런스라는 걸 듣고요. 그 다음에 이 터뷸런스를 우리 말로 고치면 난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한테 뭐 공부하냐 그러면 난류 공부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그 난류가 터뷸런스가 아니라 한류와 난류의 난류를 생각합니다. 따뜻한 흐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런 큰 라지 스케일의 터뷸런스이기도 하고 또 작은 스케일의 터뷸런스이기도 하고 이 다양한 분야의 터뷸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인데요. 터뷸런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터뷸런스 프리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렵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행해온 이 난류 예측하는 방법, 렌스, DNS, LES,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머신러닝인데 도대체 우리가 이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그런 관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유체공학 부문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유체학 연구의 매력과 한계에 대해서 약간 모놀로그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urbulence에서 터뷸런스는 어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1989년에 이 터뷸런스의 대가인 존 럼리라는 사람이 with turbulence at the crossroad라는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터뷸런스 연구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게 렉처 노트 인 피직스 볼륨 357권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조교수 시절에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이라는 거를 받아서 하면서 9년 동안 하면서 끝내면서 학술 대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With the Turbulence Prediction and Control 이라는 제목으로 학술 대회를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암 교수회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존 럼리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With the Turbulence라는 걸로 이제 리보비치랑 올하프트라는 사람이 이제 애니얼 리뷰 플루이드 미케닉스에 존 럼리의 업적을 기렸고요. 최근에 들어서 2017년에 With the Turbulence and Big Data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으로 또 아티클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제목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가끔씩 쓴 제목이다라는 것이고 그 뜻은 터뷸런스는 어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터뷸런스하고 저하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 2학년 1982년 때 2학년 이야기 때 유체학 수업을 들으면서 유정률 교수님께서 그 난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난류라는 게 참 어려운 분야고 정말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분야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나 난류를 한번 연구를 내 직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류 공부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이제 석사 과정으로 대학원을 올라갈 때 그 당시에 난류 전공 교수님이 우리 기계공학과에 안 계셔서 이 유정열 교수님 밑에서 비뉴턴 유체로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뭐 터뷸런스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스탠포드 기계공학과에 터뷸런스의 대가들이 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터뷸런스를 전공을 하고 1988년에서 92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3년에 우리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제 교수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을 제가 조교수 때 굉장히 어린 시절에 97년부터 2006년까지 터뷸런스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난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게 레이저 포인트는 안 되나 보죠. 이건 안 돼. 그래서 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30년 동안 이걸로 할게요. 30년 동안 이 난류와 관련된 연구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이 터뷸런스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 연기를 보시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이제 이 라미나 플로에서부터 터뷸런스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이 사진을 담배 연기 사진을 똑같은 조건 하에서 평생을 찍어서 똑같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다시 나오면 그건 더 이상 터뷸런스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터뷸런스는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불규칙한 그리고 이레귤러한 그런 이제 유동을 우리가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뷸런스 연구는 주로 이제 통계적인 그리고 확률적인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터뷸런스는 이제 뭐 이 교과서에도 있듯이 뭐 어디서나 다 있고 뭐 자연에서도 있고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에도 있고 모든 곳에 있죠. 근데 이제 이 터뷸런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파인만이 Turbul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unsolved problems of classical physics라고 이 말할 정도로 그냥 잘 이해를 못하는 분야이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그 물리학상 수상자인 그 하이젠버그 불확실성의 원리를 이야기한 하이젠버그도 이제 하이젠버그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을 터뷸런스로 박사를 했어요. 독일에서 그 오소모펠트 이케이션이라고 유책하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하이젠버그의 지도교수가 조모펠트고, 조모펠트가 이 학생들을 쫙 보니까 터뷸런스를 할 만큼 똑똑한 학생은 하이젠버그 뿐이다. 그래가지고 하이젠버그한테 터뷸런스 주제로 이제 연구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한게 오스모펠트 폴스 오더 오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이제 시켜서 트랜지션 앤 터뷸런스 이걸 했는데요.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끝나고 난 다음에 터뷸런스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양자역학 쪽으로 가서 불확실성의 원리를 이제 가지고서 노벨상을 수상했고, 그때 한 얘기가 내가 신을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다. 왜 양자역학이고 왜 도대체 터뷸런스라는 걸 만들었냐? 근데 신은 양자역학에 대한 답은 알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터뷸런스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 터뷸런스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면 아주 노토리어스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이 1940년대 그때까지 이제 터뷸런스를 연구하고 이거는 물리학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학문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터뷸런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곳에 터뷸런스가 있으니까 이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할 때도 이 터뷸런스 프리딕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학으로 넘어와서 공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기계공학부 크리스마스 렉처 안내문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등등등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아쉬움, 일반 대중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머리에 쥐가 내렸는데요. 하이젠버그가 포기한 이 터뷸런스를 일반 대중에게 쉽게 흙 소리가 나오는 이제 땀방울이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땀을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어렵게 강의하자.
터뷸런스는 그래서 이 들으신 분이 역시 터뷸런스는 어렵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 이 목적을 달성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터뷸런스는 모든 곳에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담배연기, 골프공, 그 다음에 자동차, 비행기, 우리 혈류, 그 다음에 뭐 날씨, 파이프라인 등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우리가 대부분 테크놀로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고, 비행기 날개부터 비행기부터 메디컬 디바이스까지, 그 다음에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도 터뷸런스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제주도에 있고 뭐 해상에도 설치하고 한다는 그 호리젠탈 액시스 윈드 터빈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터뷸런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한 대 요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터뷸런스가 웨이크라고 하죠. 이 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저것들을 어떻게 분포를 시키면 가장 이 팜을 이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인데, 보시면 이거를 프리딕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이해가 상상이 되죠. 그리고 우리 송성진 교수님이랑 황원태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하시는 가스터빈인데요.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다단 블레이드가 쭉 있고 여기 컨버스터도 있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는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걸 돌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이거를 다 예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이게 도대체 is it really possible to predict turbulent flow?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2003년에 굉장히 오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비행기 날개를 디자인할 때 실험을 이제 날개 디자인할 때 실험을 하죠. 그래서 1980년 이전에 보면 77대의 날개를 테스트를 했고 실험으로, 80년에 38대, 90년에 18대, 95년에 11대 해가지고 이게 CFD를 잘하면 우리가 2005년에는 한 윙 테스트 한 5개 정도만 하면 이제 윙 날개를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쭉 가다가 11대에서 중지돼서 2005년까지 11대까지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그 인더스트리얼 렌스가 거의 이걸 개선을 하지 못, 실험의 그거를 뛰어넘어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고, 이 애큐리트한 터뷸런스 프리딕션이 아니면 이 실제 실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다, 이런 것으로 지금 비행기 날개에서는 디자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터뷸런스 플로우를 프리딕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에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 있고,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퀘이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상한가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한 방정식을 보고 저렇게 복잡한 게 안에 있구나 하는 거를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Continuity Equation, 나비에스톡스 Equation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있는 바로 UI, UJ를 XA 방향으로 미분한 조텀, 저게 이제 비선형 텀이고, 저 비선형항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이제 난류 유동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 시스템으로 하면 이게 인피니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유동장이 나타나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놀즈 에버리징, 레이놀즈 디컴포지션에서 이 순간 속도를 민 속도와 플럭추에이팅 벨로시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해서 이거를 저기다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시간 평균을 하면 바로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이놀즈 에버리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그래서 이걸 렌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 UI, UJ는 민 속도끼리 곱한 거고, 여기 보면은 플럭추에이팅한 벨로시티를 곱해서 시간 평균한 게 이제 새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CFD에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플럭추에이팅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기저항을 구하는 게 목표지 비행기 날개 위에서 터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목표는 아니고 요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UI 프라임, UJ 프라임이라는 아주 복잡한 거를 시간 평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야지 이 방정식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려면 쟤를 UI 평균 속도랑 평균 압력으로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거를 모델링 하다 보면 저게 UI 프라임, UJ 프라임, UK 프라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을 써가지고 뭐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이제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앉아있는 송다은 학생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130억 개의 격자를 써서 우리가 유척하게 배우는 타쿠마 브릿지가 붕괴되는 그 상황을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족이 있는 한 부분에 단면에서 이제 잘라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동장이 이렇게 복잡한 유동장이 나타나죠.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UI 프라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 UI 프라임과 UJ 프라임을 곱한 것을 시간 평균한 것을 모델링하는 것이 저 무비를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점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저기에서 이 시그널을 한번 우리가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러면 바로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아주 터뷸런트한 시그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U 시간에 대한 속도의 함수이고요. 저거를 우리가 잘 아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퓨리에 트랜스폼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프리퀀시가 되고 프리퀀시에 U hat이라는 게 나오고 저 U hat을 우리가 퓨리에 컴포넌트 또는 퓨리에 코에피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나오면 저거를 컨주게이트를 구해서 컨주게이트 U hat과 U hat 컨주게이트를 곱하면 바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프리퀀시의 함수로.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우리가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Y축은 에너지고 X축은 프리퀀시고 이 프리퀀시가 작다는 거는 스케일이 크다는 거고 프리퀀시가 높은 거는 스케일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들은 라지 스케일이고 여기 있는 놈들은 스몰 스케일이죠. 라미나 플로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아예 없고 민밸류 하나만 딱 있는 거고 터뷸런트 플로우는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 스펙트럼 자체가 어느 한 군데에서 그냥 딱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이걸 예측하는 게 쉬워요. 근데 라지 스케일부터 스몰 스케일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서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 스케일 여기 있는 놈이 각각이 아주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의 거동을 하나의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밴드 스펙트럼을 터뷸런스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저 이제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저게 반복이 정확하게 저런 모션이 반복이 되지 않고 언제나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에너지 캐스케이드라는 건데요. 저 수락을 그러면 저 맨 위에 이제 민 플로우라고 있는데 민 플로우는 공기가 이제 그냥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있으면 물체와의 반응에 의해서 속도 구배가 생깁니다. 그 속도 구배가 에너지를 터뷸런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걸 에너지 프로덕션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아까 요거를 보면 이렇게 크다랗게 생긴 이런 라지 스케일이 있고 그 안에 조금 작은 게 있고 또 작은 게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이 라지 스케일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그 라지 스케일은 걔보다 조금 작은 데다가 에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뺑뺑 도는 모션을 그 에디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그거를 에너지 트랜스퍼 라지 스케일에서 좀 더 작은 스케일에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얘는 또 다 작은 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쭉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터뷸런스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스케일을 우리가 콜모그래프 스케일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비스커시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유동입니다. 그 콜모그래프 스케일에서 바로 에너지 디시페이션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민 플로우가 오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터뷸런스에 주고, 큰 스케일부터 작은 스케일까지 에너지를 쭉 전달해주고, 마지막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 비스커시티 디시페이션이 생겨서 쭉 에너지를 없애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에너지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터뷸런스 프리딕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수식을 통해서 수락 좀 눌러주시죠. 네. 그래서 이 보면은 프로덕션하고 디시페이션을 잘 리졸브하지 않으면 터뷸런스 프리딕션이 정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딕션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이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에서 이런 터뷸런트 플로우를 프리딕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프리딕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고, 아까 이야기하는 렌스 테크닉으로 하기도 하고, 라제디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디렉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월 모델 라제디 시뮬레이션 또는 하이브리드 LES 렌스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 머신 러닝 베이스드 렌스 LES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렉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저거는 뭐냐면 직접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 한다. 터뷸런스에서 존재하는 콜모그래프 스케일 제일 작은 거 그것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자체를 어떠한 가정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끈하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넓은 브로드밴드 에너지 스펙트럼에 있는 모든 거를 직접 다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델링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미분식이라는 것을 이 DUD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U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UX 이게 미분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푼다는 거는 뭐냐면 이 리미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델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해지잖아요. 값이. 그래서 이거를 델타 X를 얼마 크기로 하느냐. 그거를 콜모그래프 스케일이라는 아주 작은 스케일까지 이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격자를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놨을 때 실제로 그 유동장이 존재하는 이런 라지 스케일 이렇게 흐르는 것들은 여러 개의 격자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풀 수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격자가 이 에디가 요만큼 하다면 격자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없고 이 격자에서 생기는 에너지 디시페이션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디시페이션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터뷸런스 프로덕션만 생기고 디시페이션이 없어지니까 에너지 캐스케이드가 중간에 막혀버립니다. 마치 수돗물을 틀었는데 그 밑에 물 빠지는 걸 막아버리면 이게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프리딕션이 엉터리가 되고 민 벨로시티가 잘못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S라는 건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격자를 또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넣어줘서 터뷸런스 디시페이션이 다 생길 때까지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하고요. 그러면 이 DNS를 하면 뭐 뉴피직스를 발견하는 데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터뷸런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정말 좋습니다. 실험에서 절대로 측정할 수 없는 양까지 전부 다 제공해 줍니다. 실험에서 공간상에 있는 프레셔 플럭추에이션은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해서 제공을 해주니까 이 DNS가 황금기를 한 20년을 이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 DNS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모그래프 랭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이 콜모그래프 랭 스케일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까지 격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퀘이션이 깨져서 그런데요. 이 콜모그래프 랭 스케일을 이 복잡한 거는 넘어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격자의 개수가 레이놀즈 넘버의 4분의 9승에 비례합니다. 즉 레이놀즈 넘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게 4분의 9승에 비례하게 격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바운드를 레이어 플로우다 하면은 또 격자가 저렇게 REX의 뭐 14분의 37승 이렇게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 주위 유동을 그냥 바운드리 레이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요. 레이놀즈 넘버를 시속 60km로 달리는 5m짜리 차가 공기 중을 달리면 레이놀즈 넘버가 5.6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DNS로 자동차 주위 유동을, 난류 유동을 정확하게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 격자가 6.7 곱하기 10의 17승의 격자가 필요합니다. 못하겠죠. 지금 있는 컴퓨터는 못하고 지금 뭐 양자 컴퓨터의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아마 못할 겁니다. 자동차가 이럴진데 비행기는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는 DNS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격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비싸고 컴퓨테이셔널이 매우 비싸고 실제로는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에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터뷸런스 피직스를 공부하겠다 했을 때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랜스는 어떤가요? 랜스는 보면 아까 이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을 전부 하나의 식으로 그냥 모델링 해버리는 겁니다. 이 라지 스케일부터 스몰 스케일까지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지만 그냥 하나의 식으로 모델링 해버리자. 그래서 얘를 UI 프라임, UJ 프라임 요 브라켓 쳐 있는 이 미인 값을 그냥 어떤 식에서 모델링 해버리자. 그러면 격자가 그렇게 작아지, 이걸 리졸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로우 코스트죠. 그래서 이게 매시블리 세퍼레이티드 플로우나 하이 커버스를 가지고 있는 유동장에서는 잘 예측을 못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모델링 하느냐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 안 할 수도 있지만 궁금하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라미나 플로우를 보면은 라미나 플로우에서는 스트레스랑 이 스트레스하고 요 SIJ라는 게 벨로시티 그라디언트 두 개를 합친 건데요. 요 두 사이에 비스카시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걸로 가지고 요게 스톡스 롭이다. 그래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미나 플로우와 똑같이 쟤를 누티라는 거 빼고는 다 똑같이 만들어요. 다 똑같이 만들어서 그 누티를 에디 비스카시티라고 이름을 부르고 저 에디 비스카시티를 나는 모델링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에디 비스카시티의 그 랭스 차원이 뭐냐면 길이 곱하기 속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속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뭐를 우리가 길이 스케일, 속도 스케일을 잘 주면 누티를 잘 예측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제로 이퀘이션 모델이라서 제로 이퀘이션 모델인 건 미분 방정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렌틀 1925니까 옛날이죠. 그죠? 믹싱 랭스 모델이라서 얘를 누티는 길이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믹싱 랭스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믹싱 랭스는 에디가 이만큼 돌아간다 해서 이 LM이라는 걸 대충 정하는 겁니다. 대충 정하고 거기에다가 주고 민 벨로시티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딱 주면 이 이퀘이션이 클로즈 돼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죠. 이게 바운드를 터보는 바운드 레이어 이 정도는 잘하지만 복잡한 유동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게 원 이퀘이션 모델이고요. 미분 방정식이 한 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K 이퀘이션 모델에서 속도만 나는 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다 비례한다는, 네모는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터블런 키네틱 에너지, 걔가 뭐냐면 UI 프라임 U1 제곱, U1 제곱 더하기 U2 제곱 더하기 U3 제곱이 뜻합니다. 그건데 그게 속도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를 우리가 속도 스케일로 하겠다. 그리고 이 누티를 여기에다가 속도 스케일, 아까 이 누티가 길이 곱하기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속도를 루트 K로 하고 요 루트 K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요 K를 풀고 L은 적절하게 집어넣어 줘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겠다 하는 게 원 이퀘이션 모델이고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안 돼요. 스팔랏 알마라스라는 사람은 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나는 누티 자체를 모델링 해버리겠다. 그래서 누티는 누틸다 FVN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V틸다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컨스탄트를 여러 개 집어넣는 겁니다. 저 빨갛게 돼 있는 게 다 컨스탄트예요. 실험을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피팅을 해서 조절을 하면 적절하게 잘 나오도록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랜스에서는 항상 저런 모델 컨스탄트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조절해서 잘 맞도록 하는데 그 정성이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 보면은 엄청난, 이걸 잘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맞춥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투 이퀘이션 모델이고요. 여기는
투이케이션 모델인 건 미분 방정식이 두 개다는 뜻이고, 여기에 속도는 아까 루트 K로 하고, 길이는 요 터블런 디스페이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이 디스페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디스페이션이 비스카시티에 의해서 디스페이트 되는 건데, 얘의 차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의 차원을 보면 얘가 K의 2분의 3승 나누기 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스 스케일을 직접 쓰지 않고 입실론이란 걸 끌어들여서 누티를 이렇게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K하고 입실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키네틱 에너지 K와 디스페이션 입실론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거기에 또 모델 컨스탄트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 피팅을 하는 거죠. 피팅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스탠다드 K 입실론이라는 모델이고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는 이 레놀드 스트레스 트랜스포트 모델이라고 해서 SST 모델 그쪽에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요 스탠다드 K 입실론 모델은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오래됐고 잘 안 맞고, 쓰려면 SST 모델이라는 걸 쓰는 것이 항상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렌스가 이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쓰여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매시블리 세퍼레이티드 플로우나 커브처를, 하이 커브처를 가지고 있는 유동에는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S 이야기했고 렌스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LES,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저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DNS, LES, 렌스가 우연히 답을 잘 만들었다고 봤을 때 이 렌스는 시간에 따라서 그냥 민 벨로시티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DNS는 터블런스에서 존재하는 모든 작은 스케일까지 다 하니까 이 파란색까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고, LES는 이 작은 스케일은 나는 상관 안 할래. 근데 이 전반적인 트렌드는 따라가면서 나는 구하겠다. 그게 LES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거보다는 DNS보다는 격자 수가 덜 필요하겠죠. 그리고 렌스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DNS의 장점과 렌스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는 게 LES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아빠와 이런 엄마가 만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지, 거기에 딱 이렇게 평행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애가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DNS의 장점과 렌스의 장점을 잘 합치면 LES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게 전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벌써 이제 한 40년의 역사가 지나간 겁니다. 지금 하면서. 그래서 이 DNS와 렌스, LES의 격자의 그 레이놀즈 넘버에 따른 디펜던스를 보면, 이 DNS는 14분의 37승이었는데 LES를 하면 레이놀즈 넘버의 1승이거나 7분의 13승이가 되고, 렌스는 기본적으로 레이놀즈 넘버의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레놀즈를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기본적인 개념이 민 벨로시티만 이제 제대로 하자 이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격자수는 레놀즈 넘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로 해보면 비례합니다. 비례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이제 컨셉은 저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요 아까 브로드밴드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끊어요. 끊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라지 스케일입니다. 요 빨간 거는 스몰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어디를 끊는가. 이게 바로 격자가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잘 풀고, 요 바깥에 있는 거는 모델링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으면 격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그 그림인데요. 얘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잘 풀고, 얘는 모델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DNS는 이거 전부 다 풀고, 렌스는 전부 다 모델링하고, LES는 그 중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건 이제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거를 하려면 어떤 개념을 쓰냐면 필터라는 걸 씌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필터링이라는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필터링이라는 것은 F바라는 것이 F에다가 G라는 필터를 곱해가지고 컨볼루션 인티그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F바가 나와요. 그 필터는 다양한 종류의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쓰는 필터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요 타우 IJ를 이제 식을 만드는데, 요게 필터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인데, 요 타우 IJ는 뭐냐면 UI UJ 바 빼기 UI 바 UJ 바입니다. UI 바든 요 방정식을 풀면 알고, UJ 바도 방정식을 풀면 아는데, 마찬가지로 UI 곱하기 UJ 바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까처럼 UI 프라임, UJ 프라임에 브라켓 씌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니까 이걸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직접 모델링 가지고 요 뺀 거를 모델링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서브 그리드 스케일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SGS 스트레스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그리드 스케일 모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우리가 서브그리드 스케일 스트레스 요 타워이즈를 모델링 하는데, 렌스는 이거 전체를 모델링 하잖아요. 근데 LES는 요것만 모델링 하니까 이 터뷸런스의 스몰 스케일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비교적 더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여기 밑에 있는 스마고른스키 에디 비스카스티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빨간 부분이 아이소트로픽 터뷸런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정하에서 요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디 비스카스티 하이파시스 아까 렌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누티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요게 이제 여기도 중요한 거고, 누티를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이제 구한값, 바라 해서 구한 값들을 가지고서 누티를 이제 구하는 이제 모델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요. 렌스보다 방정식이 훨씬 적습니다. 적고 미분 방정식이 없고 요 간단한 요 엘지브레이크 릴레이션 하나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 CS라는 건데 모델 컨스탄트가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있고 쟤만 잘 조정하면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쟤만 잘 조정해서 잘 안 맞죠.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마르스키 모델 컨스탄트라고 하는데, 얘가 유니버스를 하지 않고 유동장에 따라서 디펜드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CS 값을 내가 0.3 이렇게 미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LES가 처음으로 나타났다가 LES를 하는 게 완전히 중지됐다가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다이나믹 스마고른스키 모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아까 컨스탄트를 내가 주지 않고 계산을 하면서 지가 찾아가지고 이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LES의 브렉스루 페이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까지 격자를 이렇게 딱 자르면 요게 이제 딱 자르는 경계인데 임의로 하나도 딱 자르게 하는 겁니다. 딱 자르게 해서 요거를 방정식을 가지고 요 필터까지 씌운 거를 방정식을 구하고 이 방정식들 간에 이해를 하지 못하게 지금 이 매스 타입이 다 깨져서 지금 이제 어차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들을 원래 필터 씌운 거랑 필터 두 번 씌운 거랑 그거를 막 섞으면 엘지브레이크 릴레이션이 하나 탁 나와요. 그게 저만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고, 요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이 CS라는 값이 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구하면 풀어집니다. 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들은 전부 계산을 하면서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미리 주지 않고 유동장을 우리가 서큘러 실린더 주위의 유동이다 하면은 각 포인트마다 C 값이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된다 해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붙여서 다이나믹 스마고른스키 모델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발상인데 아무도 한 20년 동안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다가 저게 딱 나오면서 이 터뷸런스 소사이티에서는 LDS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90년대부터. 그렇게 해서 다이나믹 스마고른스키 모델을 했죠.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저 CS 제곱이란 값이 언제나 양수가 돼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음수가 나와요. 다르게 얘기하면 비스카시티가 음수가 되면 이게 이제 뉴메리컬 인스테빌리티가 시작이 되면서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막으려고 음수가 되면 0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줍니다. 그걸 클리핑이라고 그래요. 에드워 클리핑.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저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그중에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 게 다이나믹 글로벌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모델들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스마고른스키 모델을 쓰지 않고 브레만 모델이라는 걸 써가지고 비슷한 저만호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이걸 하게 되면 이 복잡한 지오메트리에서도 문제없이 발산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지금 우리 연구실이나 많은 곳에서 저런 모델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큘러 스피어 주위의 유동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이 실험하고 계산 결과를 비교한 건데 굉장히 잘 맞죠, 그죠?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우리 이제 레놀즈 3700, 15의 4성, 15의 5성 이렇게 보면 저렇게 다른 거 스냅샷이고 이 무비인데요. 15의 5성이면 보통 이제 우리 야구 선수가 공 던졌을 때 날아가는 속도의 레놀즈 넘버가 15의 5성입니다. 그리고 보면 공이 이렇게 이게 회전하지 않는 공이거든요. 공이 날아갈 때 뒤에 유동장을 보면 얘가 볼텍스가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공은 치기가 힘든 겁니다. 이 회전하지 않는 공이 이렇게 날아가면 뒤에 볼텍스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가다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클볼을 치면 공을 잘 못 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회전을 주면 저게 아주 스테이블한 유동장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이클 주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하고 계산하고 비교를 하면 잘 맞는다 이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 스토브릭 스케일 모델을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개발했고 SGS 스트레스 모델이 아마 전 세계에 한 200~300개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죠. 근데 이게 이 LES도 여전히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너무 디펜던트, 그 격자 수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아까 가스터빈 같으면 굉장히 하이 레이놀즈 넘버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LES도 뭐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하이 레이놀즈 넘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왜 도대체 지금 이렇게 격자가 많이 필요하냐 하면 이게 민 벨로시티거든요. 민 벨로시티 프로파일인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벽 가까이에 아주 스티프한 그라디언트가 있죠. 근데 만약에 첫 격자를 여기다 두면 벨로시티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벽 가까이에 격자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월 모델드 LES라는 것은 벽 가까이에 격자를 별로 넣지 말고 이 근처는 벽 가까이는 모델링하고 벽 쪽에서 조금 멀어진 것만 LES를 하자. 그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월 모델드 LES를 하는데 바로 저와 같이 이 LES는 저런 격자를 쓰는데 월 모델 LES는 오른쪽과 같은 격자를 써서 격자에 대한 리콰이어먼트를 줄이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월 모델 LES 하면 레이놀즈 넘버의 1승에 비례하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죠.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른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디태치드 에디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혹시 커머셜 패키지를 쓸 때 디태치드 에디 시뮬레이션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이 월 모델드 LES 방법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방정식을 가지고서 LES와 렌스를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D라는 게 있는데 월 디스턴스가 작냐 크냐에 따라 가지고 렌스를 썼다가 LES를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디태치드 시뮬레이션이고 뭐 비행기, 자동차 뭐 온데에다가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또 뭐 예측할 수 있듯이 안에 꼼수도 많고 이 사람이 하면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태치드 에디 시뮬레이션을 DES라고 하는데 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Delayed Detached Eddy Simulation, DDES. 게다가 하다 보니까 안 돼서 DDDES. 이렇게 해서 D자가 계속 앞으로 이제 생기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바깥의 걸 풀고 벽법칙 있잖아요. 벽법칙을 U 플러스는 1/k 카파 Y 플러스 더하기 B. 그거를 이용해서 벽에서 요 속도가 구해지면 요 속도를 가지고서 벽에서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겠다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오면 벽법칙을 이용해서 가겠다. 또는 임피리컬 코릴레이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속도 분포가 나오면 아리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CF를 가지고 CF가 나오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줘서 간단하게 나는 풀어버리겠다. 그런 것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나는 LES를 이렇게 풀고 렌스는 여기서 요만큼만 풀겠다. 이게 유동장 중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로 주고 여기 시어 스트레스 구해서 여기로 주고 요걸 계속 뺑뺑 돌면서 하겠다 하는 게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 레이놀즈 넘버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비행기 개발, 가스터빈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수치 해석에 의존해서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월 모델 LES가 매우 중요한 토픽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 이제 세상이 이제 머신러닝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AI를 하지 않으면 연구비도 못 받고 이제 점점 불쌍해지내고 LES 한다고 그러면 안 줄 거를 AI LES 한다 이러면 연구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은 학생이 여기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슈가 뭔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트래디셔널하게는 피직스와 어썸션을 가지고서 타우 IJ는 아까 서브리스케일 스트레스입니다. 그 resolved flow variable이라는 것은 요 바자가 붙은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의 함수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lgebraic equation을 만들죠. 그 algebraic equation 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트래디셔널하게 우리가 physics based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데이터 드리븐 서브리스케일 모델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은 거의 완벽한 걸로 시켜야 됩니다. 완벽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DNS 뿐이에요. 실험으로 완벽한 데이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S를 해가지고 DNS를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격자가 훨씬 적은 LES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DNS 결과를 LES 격자로 이렇게 이 프로젝션을 해서 만든 거를 필터드 DNS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DNS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거를 LES 격자로 맞도록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걔를 이 블랙박스인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내가 바라는 아웃풋을 이제 있잖아요. 타우 IJ. 걔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 주고 아웃풋 주고 해서 계속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이건 블랙박스니까 뭔지를 모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피직스 베이스드는 이 타우 IJ가 우리하고 이게 너무 후진데요. 거의 이걸 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타우 IJ하고 SIJ가 리니어 릴레이션인데 이 블랙박스를 사용하면 이게 리니어인지 난리니어인지 알 수도 없고 난리니어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연구실은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DNS 데이터에서 필터드 DNS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인풋과 아웃풋으로 계속 줘서 이 안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많이 AI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을 줘서 이게 인풋에서는 리졸드 플로우 베리어블을 뭔가를 주고 아웃풋은 이 SGS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요거를 열심히 하면 요 안에 있는 모든 웨이팅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써서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X가 들어오면 그 이 만들어진 것에서 Y를 이제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수행하겠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 라지 디시뮬레이션입니다. 잘 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도 없지만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토픽 터뷸런스 중에 제일 간단한 터뷸런스입니다. 그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한 채널 플로우를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봤고 이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토픽 터뷸런스를 사람들이 해봤더니만 예전에 피직스 베이스드 서브리스케일 모델보다 조금 더 정확하더라. 이런 이제 결과들을 사람들이 내왔고요. 다 보면은 2017년 이후의 논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터뷸런스 채널 플로우는 2008년에도 했고 17년, 20년에도 했는데 언스테이블하고 잘 안 좋고 뭐 그 다음에 뉴메리컬리 언스테이블하고 이런 결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돼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박종환 박사인데 졸업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저걸 이제 잘 해가지고 DNS 필드를 FDNS 필터드 DNS 필드를 만들어서 학습을 열심히 시켰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내가 인풋 베리어블을 뭘로 할 거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타우 IJ인데 그게 아웃풋이에요. 타우 IJ와 가장 잘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잘 만들어지는 게 속도일까? 요게 속도잖아요. 요거는 속도 그라디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SIJ 반은 저 위에 있는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어느 게 잘 될지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어요.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잘 나오면 다행이다. 그리고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왔냐면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AI를 할 때 왜를 안다면 AI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박스였을 때만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안에 거를 이제 그 내용을 파헤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서 대부분의 유치학자들은 그런 걸 매우 싫어하죠. 이유를 모르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욕합니다. 욕하고 그렇지만 학술대에 가면 AI의 그 학술대 방인 아주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인풋과 요점에서의 인풋과 요점에서의 아웃풋만 코릴레이트 시킬 거냐, 인풋은 이렇게 9개의 점을 주고 아웃풋은 하나를 할 것이냐, 인풋 9개, 아웃풋 9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그 정말 이 방법이 수없이 많은 거죠. 어느 게 잘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NN1, NN2를 했을 때 오히려 복잡한 것보다 더 잘 되더라 하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고, 어쨌든 해보면 지금 이제 뭐 이 그래프는 매우 복잡한 건데 이게 잘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해보면 이 DSM이라는 게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이 얘랑 요 빨간 거랑 비교를 해보고 제일 정답으로 생각하는 게 이 까만 거고요. 까만 거하고 빨간 거하고 이 크로스를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SGS 시어 스트레스 같으면 이 빨간 거하고 까만 게 잘 맞고 있고 크로스는 잘 안 맞고 있죠. 그래서 보면 아 이게 머신러닝으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도 꽤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왜 잘 나오냐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도 이제 해보면 이 필터 DNS 스펙트럼하고 저기 이 뉴럴 네트워크로 한 거랑 보면은 잘 맞습니다. 잘 맞고, 그 다음에 이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이 트레이닝은 레이놀즈 넘버 5600에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 트레이닝 된 걸 가지고 27600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제대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만한 격자로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켰는데 이만한 격자로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그보다 더 작은 격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또 잘 나올 거냐, 그게 또 이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격자가 다르면 잘 안 되더라 그렇게 되고요. 대신에 요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요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두 개의 다른 격자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격자 어떤 것을 해도 잘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을 얼마나 잘 시키고 다양하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고, AA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폴레이션은 잘 되지만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잘 안 된다. 그게 이제 격자가 완전히 다르거나 레놀즈 넘버 범위를, 내 데이터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지금 가다가 이상한 동네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 머신러닝으로 한 거는 거의 다 이제 채널 플롯 아이소트로픽 터블런스인데 좀 더 복잡한 데 대해 해보자. 그게 이제 이런 뭐 서큘러 실린더 주위의 이동 이런 게 되겠죠. 여기에 뭐 바운드 레이어도 있고 세퍼레이션도 있고 시어 레이어 롤업도 있고 그다음에 칼만 볼텍 쉐딩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웨이크 지역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머신러닝으로 되냐.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 39,900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레이놀즈 넘버에서 실제 LES를 한번 해보고 얘보다 또 높은 레이놀즈 넘버에서 트레이닝 하지 않은 높은 레이놀즈 넘버에 했을 때도 잘 되느냐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또 이제 이전에 채널 플로에서 했던 것과 달리 이런 스트럭처도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우리가 원래 저 위에 있는 필터드 DNS에 해당되는 조그만 주느냐 안 그러면 거기다 또 한번 저만호 아까 이 다이나믹 그 모델 할 때처럼 한 번 더 틸다를 준 더 큰 필터에서 한 번 한 것까지 두 개 다 넣어가지고 얘를 합쳐가지고 또 하는 거 그런 것들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더니만 저렇게 했을 때가 하나만 썼을 때보다 더 좋더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SIJ 바 틸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타우 IJ를 한번 예측해보고 예측된 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DNS 데이터에서 저 밑에 있는 필터드 DNS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장 전체를 학습시켜도 되고 요만큼 뽑아서 학습시켜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텍 쉐딩 한 20 사이클 동안 학습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실제로 같은 레이놀즈 넘버에 하면은 뭐 잘 나옵니다. 다이내믹 스마트스키 모델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높은 레이놀즈 넘버 5,000하고 만,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지 않는 데이터죠. 그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그때 해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 피직스 베이스드 서브리 스케일 모드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낫고 만에서도 잘 나오고요. 이슈는 뭐냐면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유저 디파인드 인풋 베리어블에 너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게 잘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고 해봐야 이제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 문제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리서치의 정의가 OECD 2002년에 리서치란 무엇인가 의 정의가 있어요. 리서치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쓰냐면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테미틱한 베이스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게 이 어떤 knowledge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디바이스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리서치의 개념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I 계열에 이제 진행한 적어도 우리 연구 분야에서 한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테매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 잘 됐을 때 왜 잘 됐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한계가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이 스트럭처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잘 나오네.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잘 나오네 했는데 실제 LES를 돌리면 실제 LES는 시간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하면은 그 A 프라이오리 테스트를 하면 잘 되는 놈이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A 프라이오리 테스트 잘 안 되는 게 실제로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인컨시스턴트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with target statistics라고 해서 내가 AI를 하는데 타겟을 정해놓고 제가 잘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유체역학에서는 타겟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서큘러 실린더 주위의 유동을 풀려고 하는데 답을 몰라서 풀려고 하는데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겟이 뭐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동차 주위의 유동을 풀려면 바운드리 레이어, 세퍼레이션, 뭐 온갖 가지의 유동장의 인포메이션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학습을 한꺼번에 시켜야 되고 그 각각의 다른 레이놀즈 넘버는 서큘러 실린더는 레이놀즈 넘버가 다이아미터로 기준이고 바운드리 레이어는 다이아미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이 다르고 벨로시티 스케일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방법이 뭔가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르고 저런 것들을 지금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베이스드 랜스나 LES가 진짜 우리가 터뷸런트 플로우를 프레딕션 하는데 가야 될 길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거 많이 쓰는 건데요. 이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 바둑을 두면서 있었던 일이죠. 이거 보면 알파고는 이 당시에 1200개의 CPU와 176개의 GPU를 썼어요. 이세돌은 뭘 썼나요? 학 부장님? 이세돌은 뭘 썼습니까? 게임할 때. 네.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걸 브레인을 썼죠. 뇌를 썼죠. 그죠? CPU가 이제 브레인이죠. 이 게임할 때 100 플러스 사이언티스트들이 막 분석을 하고 난리를 쳤죠. 이세돌은 그때 국민의 응원이 엄청 있었죠. 근데 바둑 두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커피. 원 커피가 저기 있잖아요. 커피 하나가 이제 도움을 줬고. 이거를 보고 제가 대학원생한테 이 당시에 이 게임을 할 때 전력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자. 요게 95kW를 썼고요. 이세돌이 그 당시 알파고가 이세돌은 20W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거의 5000대 1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AI가 정말 일렉트릭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제 생각에는 AI를 벗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에 이 AI 기술이 혁혁한 공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을 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머신러닝 베이스드 LES 결과가 클래시컬 LES 거보다 조금 더 나은데 그렇다고 이게 진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전력을 소비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항상 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에어리어, 리서치 에어리어를 가면 이 피직스 베이스드 SES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페이즈 플로우 같은 건데요.
이 에어하고 워터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상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보다는 훨씬 긴 식들이 요 뒤에 있는데 요 빨갛게 쓴 4개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을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해요, 저거를. 근데 지금 할 방법은 제대로 할 방법은 머신러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에 못한 것들을 이제 새로 하는 거고요. 뭐 그래도 또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피직스 베이스드로 모델링을 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고 프리딕티블한 툴, 결과를 프리딕티블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추럴 인텔리전스, 우리의 두뇌죠, 그죠? 두뇌를 사용해야 될 날이 빨리 오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에 터블 시뮬레이션을 랜드마크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 DNS, 렌스, LES, 월모델 LES, 머신러닝 베이스드 LES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 보면은 머신러닝 베이스드 LES는 거의 한 2017년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서빌리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렌스 쪽도 2016년에 쓴 논문이 지금 뭐 구글 사이테이션이 1000몇백 회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LES, WM LES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답은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Can CFD replace experimen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실험이고 뒤에는 이제 CFD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답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터뷸런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험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Future area를 보면은 hidden mass transfer including phase change, multi-phase flow, biomedical flow, 그 다음에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application, combustion, 그리고 터뷸런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이고요. 그냥 재미로 제가 그 유체역학 부문 학술 강연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뭐 혹시 안 들은 분은 재밌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력과 한계, 매력은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베스톡스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게 참 매력적인 거죠. 여기 유체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나베스톡스 방정식을 아마도 사랑할 겁니다. 그죠? 사랑은 언제나 정오를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오와 사랑이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매력이 있죠. 근데 한계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 3차원 비정상 나베스톡스 방정식은 해의 존재성과 유효성이 증명이 안 돼 있고, 이거를 증명하면 그 크레이에서 나오는 그 안 풀린 10개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근데 존재성과 유효성이 증명도 안 되는데 풀고 있잖아요. 그럼 난 뭘 풀고 있는 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답이 나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또는 리뷰어가 왜 그런지 자꾸 설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답 나와서 뭐 공기장을 줄였다는데 왜 줄였지?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답이 나왔다는데 성격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이 학생의 이야기. 근데 결국 설명하라는 게 메커니즘이죠. 우리 유체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지 기쁘다. 이 세상에 나만 아는 것 같아. 기분이 또 좋아진다. 그런데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같은 방에 후배가 답이 나왔다고 하면 왜? 라고 묻는다.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답이 나오는데 한 달 걸리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1년 걸립니다. 이 사실입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유체역학 하는 사람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서 언제 논문 쓰고 언제 저널에 게재하나. 옆방에 재료하는 친구들은 재료 변화하는 거 사진 찍으면 논문이 되던데. 그 사람들은 왜 메커니즘을 묻지를 않지? 생각해보니까 지휘 방식이 없는 거예요. 지휘 방식이 없으니까 메커니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을 열심히 교수님하고 이제 막 고민을 해서 했더니만 논문이 억셉트 됐고 날아가는 것 같고 이런 맛에 연구를 하는구나. 크크입니다. 근데 옆방에 있는 내 친구, 아까 재료하는 친구 있죠. 벌써 논문을 5편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지? 세상이 불공평하다?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는 벌써 10편을 게재해서
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합니다. 그거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메커니즘 없는 유체역학 연구는 없는가? 메커니즘을 물어보지 않는 유체역학은 없는가? 그놈의 지배 방정식 때문이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AI를 도입하면 어차피 메커니즘을 물을 수가 없으니 AI가 유체역학의 탈출구다. 야호! 이리 좋아합니다. AI를 연구해야 되겠다. 근데 AI 인풋을 뭘 넣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해본다. 이것저것 이래도 되나? 유체역학은 시스테미틱한 연구를 해야 대가가 될 수 있다고 교수님이 늘 이야기했는데 AI 인풋, 트라이얼 앤 에러 이걸 해라고 그럽니다. 헐,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었더니 답이 나왔다. 이게 AI인가? 생각을 말고 그냥 해야 되나? 아무튼 답이 나왔다. 신난다. 교수님도 AI 결과라니까 메커니즘을 묻지 않는다. 교수님이 변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는 논문을 제출하자고 그럽니다. 이 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리뷰어가 AI 연구 결과를 자꾸 설명을 한다. 리뷰어는 AI를 하지 않는 유체역학자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자. 어차피 아무도 못 푸는 터뷸런스를 연구하니 터뷸런스 연구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월드컵 잘 보셨나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저도 이거 본다고 잠을 못 잤는데 메시 편을 열심히 들고 있어서 이겨서 어쨌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카를로스 프리킥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게 매그너스 이펙트에서 이게 공이 회전하거든요. 매그너스 이펙트가 왜 생기고 얘가 어떤 방향으로 휘가는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안을 자세히 보면 터뷸런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공이 회전할 때 따라가면서 바운드 레이어가 따라가면서 터뷸런스로 변하는 로테이션 레이시 있고 안 변하는 로테이션 레이시 있어서 터뷸런스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매그너스 이펙트가 생기기도 하고 인버스 매그너스 이펙트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는 이 축구에도 바로 터뷸런스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터뷸런스는 모든 곳에 있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뿐이고 이 터뷸런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슈퍼스타가 존재하기가 힘들고요. 이 거의 떼지능으로 이 떼지성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러붙어 가지고 막 했을 때 그 모든 게 축적이 돼서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열심히 할 자신은 있고 수학적인 능력이 좀 있고 물리도 좋아하면 터뷸런스를 연구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1시간 남짓 동안 100년, 한 120년 가까이 되는 터뷸런스 역사를 역시나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교수님 기대에 어긋나게 굉장히 쉽게 강의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교수님의 사이언스 톡을 들어서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분들 질문이나 뭐 터뷸런스 관련된 얘기 아니더라도 최진 교수님 모시고 이런 기회 가지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칼라 고려한다고 이 그림 열심히 찾아서 놨습니다. 네. 네, 뭐 교수님 강의는 언제든지 들어도 너무 인스파이어링하고 재밌어서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질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지만 너무나 스튜피드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터뷸런스 논문을 보면 무슨 계산 결과 at Reynolds number 5,600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뭐 6,000도 아니고 7,000도 아니고 뭐 5,000도 아니고 꼭 약간 그 숫자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그런 숫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데 거기 관련된 비밀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험한 사람을 욕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브리티시 유닛을 쓴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이 서클을 치는데 3,700 이 실험 결과 이 CFD이기 때문에 실험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미국에서 연구한 것들이 다 인치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뒤틀려 가지고 레놀즈 넘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10,000, 50,000 이래야 되는데 3,900, 뭐 어떤 때는 뭐 215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예.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좀 좀 아주 개괄적으로 앞으로 터뷸런스나 CFD 연구에 이제 뭐 멀티페이스 플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주 큰 의미에서 앞으로 인류가 터뷸런스 영원히 못 풀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터뷸런스 연구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좀 철학적으로 멀티페이스 뭐 이런 거 말고 좀 뭐 앞으로 100년 후, 200년에는 터뷸런스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뭐 화성 가서도 계속 해야 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터뷸런스가 우리 뭐 자동차 주위의 유동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웨더 프리딕션에서 터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CFD에서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바운드리 컨디션을 못 쓰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더 프리딕션 할 때도 이 들어오는 유동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프리딕션을. 그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신체에서 이 서큘러터리 시스템도 어디서부터 어디서 끊어가지고 혈관도 끊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바운드리 컨디션을 인풋하고 아웃풋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벽이 하나가 있고 터뷸런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답은 지금 다 나오거든요. 매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자동차 주위의 유동을 CFD로 풀어가지고 답을 내라 했을 때 답을 주면 답의 한 1, 2% 오차로 답을 끌어내는데 답을 안 주면 실험치를 안 주면 10에서 20%의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공기장출 5%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미스매치가 있는 그런 거라서 꼭 이게 이 터뷸런스 프리딕션은 여전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이 기울기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가끔씩 브렉스루 하나씩 나오면 조금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터뷸런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어떤 제품을 디자인할 때 터뷸런스가 너무나 관련이 돼 있어서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계속해서 뭔가 아까 떼지능으로 이렇게 뭔가 진행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우리 MZ 세대잖아요. 그 MZ 세대의 뭐 했으면 답이 탁 나오고 이 핸드폰에 빡해서 딱 안 나오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터뷸런스 시뮬레이션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년을 한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랑 이 타임 스케일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체역학을 나는 또는 터뷸런스를 정말 이게 내 직업이다 하는 거를 가지는 게 옛날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먼 훗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유체역학도 근데 우리가 대학원이란 것이 대학원생들이 훌륭한 대학원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하는 거니까 우리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짧은 타임 스케일을 가지고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저를 버리면 저는 4년 반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지도교수로 택하지 않으면 교수가 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타임 스케일을 고려해서 좋은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앞으로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이 정확한 답은 아닌데 어떤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스크 없어서 못 어저께 막 알아봤네요. 도착했습니다. 네. 마침 또 때 맞춰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
컨버션 얘기를 하시는데 컨버션은 이제 피직스 베이스 모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 이제 컨버션 가이로서 네네네. 약간 좀 정정이랄까 좀 네. 클래리파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컨버션 아시다시피 워낙 스몰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리졸브를 안 하고 네. 그거를 해석을 하려다 보면은 통째로 그냥 모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네. 피직스 베이스가 너무 더 요구가 되는 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피직스를 하려면 모든 걸 다 한 유니버설 모델은 안 나오고 non 프리믹스부터 프리믹스 뭐 이렇게 네네. 경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A-1, A-3 뭐 이렇게 점점점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한계가 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피직스 베이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네. 많이 활용을 하는 네.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네. 지금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쪽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은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이제 그 기본 유치를 하는 것과 좀 이렇게 네. 물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서 네.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네. 분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로우 타입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게 사실은 모델링이라는 게 유니버스를 해야 되거든요. 유니버스를 해야 되는데 피직스 베이스도 그렇고 머신러닝 베이스도 지금 유니버스를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뭐 싱글 페이즈에서도 지금 없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뭐 각각에 대해서 해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봐야 이제 이게 결과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처음에 강연 시작하실 때 일반 대중들이 난리 네. 인기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2년 동안의 난리 역할을 하시면서 프레딕션 또는 메저먼트 컨트롤 관점에서 방금 전에 웨더 프레딕션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해 주셨고 웨더 프레딕션 모델들이 많이 있고 비행기도 실제 날아가면서 실제로 실시간 메저먼트를 하면서 날리고 지나가고 그런데 저희 라이프타임 안에 정말 과연 이런 정보들이 다 있냐가지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난리 조건 속에서 스테이블하게 컨트롤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철학적으로. 네. 아, 그거는 유체학, 제 생각에는 유체학자의 잡이 아니고요. 제어하시는 분들 어디 계시죠? 그거는 제어하시는 분들의 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시스템으로 컨트롤 시어리 적용해서 쫙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체학은 열심히 유빙 잘 만들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어하시는 분이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거. 근데 이게 이 컴퓨터 좀 이상해요. 네. 혹시 학생분들 질문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모놀로그 형식으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이제 쭉 서변스 쪽에 연구하시면서 요 때는 뭔가 성취감이 생겼다? 서변스 플로우 컨트롤 관련해서 그런 연구 결과 어떤 연구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기억에 가장 남는 뭐 한두 개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뉴메리컬 메소드 개발한 거 몇 개가 있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뭐 우리 그 유체학 소사이어티에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터뷸런스 컨트롤은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직스나 매스매틱스 그다음에 바이오미메틱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행걸해서 뭐 어느 하나가 특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뽑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 박종원 박사가 논문 쓴 거는 상당히 그 우리 지금 터뷸런스 소사이어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도 제가 제일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저한테 너무나 똑똑한 학생이 많이 왔다는 게 제일 기뻐요.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 정말 그 우수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대학원생으로 왔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터뷸런스가 뭐가 그래 재밌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와서 그게 굉장히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사이트에서도 학생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없으시면 오늘 뭐 너무나 훌륭하신 크리스마스 렉처를 해주신 최천 교수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